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우리의 대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11시 40분이죠. 심야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송영무 국방장관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7월 28일 23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지난 7월 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수차례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 지난 4일 발사했던 미사일보다 더욱 고도화됐다. ICBM급이다라는 평가인데, 자, 우리 군 당국 또는 미군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일단은 이미 지난 그 화성 14와의 거의 그 어떤 외향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사거리가 늘어났느냐? 불과 24일 만에 이렇게 성능이 급격히 진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화성 14호가 뭔가 이렇게 그 사이에 새롭게 발전했다기보다는 7월 4일날 발사 때는 대형 핵탄두를 장착을 했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두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탄두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최대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발사 같은 경우는 최대 고도가 한 2,800여 킬로미터까지 올라갔고 사거리는 한 933킬로미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한 900킬로 정도가 증가를 한 3,700여 킬로미터를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비행거리는 한 993km 정도,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결국 한 900여 킬로미터 정도의 고도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 나게 된 것도 역시 뭔가 북한이 그 사이에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다거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탄두 무게를 줄임으로써 좀 더 가벼운 몸으로 좀 더 멀리 높이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경우 그러니까 최고 고도 3,700여 킬로미터에 사거리 1,000킬로미터 이거를 정상각도 발사, 정상적 발사로 환산을 하면은 10,000킬로미터 이상이 넘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ICBM, 그냥 ICBM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이 정도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개량형이 아니고 또 신형도 아니다. 4일에 쏜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번 미사일은 이야기 나온 것처럼 최대 사거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북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5,000km 이상 넘으면 그게 ICBM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양 의원님 설명 잘 하셨지만 북한이 이번에 이제 저 반응에 대해서 아직 오늘 무슨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미 지난 7월 4일에 ICBM으로 규정하면서 그 일대 행사, 모든 정치 행사들이 ICBM으로 선언하는 행사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또 그 개발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축제가 다 끝났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24일 만에 발사한 저 화성 14호는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ICBM은 북한의 전유물로서 완성됐다. 이런 걸 시위하는 하나의 이제 무력 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면은 대체 미국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미국은 난리겠어요? 이 정도라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 쏜 시간이 우리로 보면은 어젯밤 11시 40분이지만 미국은 금요일 낮 10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기다리는 미국인들이 섬뜩하게 이게 북한으로부터도 핵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건데요. 저기 뭐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LA가 10,000km라 그러는데
원래 저런 식으로 쏘지를 않고요. 그 북극 쪽으로 이제 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저쪽으로 카나다 쪽으로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가 알래스카, 그 다음에 하와이, 그 다음에 LA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갈 수 있냐면 뭐 미국 전역을 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이게 보면 직선거리는 LA가 만 킬로지만 북극 쪽으로 돌아간다 더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더 거리상으로. 짧은 거죠. 짧은 예,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만 킬로 정도면 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또 과거에 앵커리지 저도 거쳐 옛날에 갔는데, 네. 앵커리지를 거쳐 가서 아니 미국이 지도에서 맨날 보면은 이렇게 하와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구가 우리가 그 구로 보면은 그렇죠. 그쪽이 훨씬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략 무기나 이런 거 판단하는 것도 전부 이 강대국들 위주로 다 개념이 돼 있어가지고 ICBM이라는 게 과거에 미소 간에 핵 균형에서 소련이 미국을 대륙간 탄도탄으로 쏠 수 있어서 미국 땅에 떨어지는 거리 그래서 5,500으로 봤는데 사실 북한한테 5,500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쏜 게 미국의 본토의 주요 도시에 떨어지냐 그런데 어저께 발사의 의미는 주요 도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은 하와이 정도까지 내지는 LA까지 간당간당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이번에는 이제 워싱턴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이해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북한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수준이다. 거리상으로는. 미국이 위협을 느낄 위협을 수준이다.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단지 이제 그동안 쭉 얘기되어 온 것처럼 재진입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7,000도의 고열을 견디느냐 이것이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 고각 발사를 하면은 높이 올라가는데 모든 걸 다 소진하고 떨어질 때 열이 오히려 좀 덜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도까지 안 가고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7,000도 실제는 비스듬히 쏴야 10,000km 이상을 가니까 비스듬히 쐈을 때 7,000도를 견딜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테스트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위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지 이게 뭐 안이하게 요번에 아니니까 우리가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 군 당국에서 요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거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워싱턴까지 가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위협은 가능한 최대한대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안보에는 한 채 빈틈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온 보도를 보면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NHK 방송국 카메라에 뭐 섬광이 있고 무슨 불꽃 튀는 게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그게 파편화되지 않고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진입 기술은 좀 더 확보됐다 이런 이야기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떻습니까? 북한 지금 발사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의 의문에 대해서 지금 친절하게 답을 하는 식으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발사하고 난 다음에 야 니네 ICBM 아니지 않냐, 미국 본토 못 때리지 않느냐, 그다음에 재진입 능력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심지어 재진입 기술이 의문시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정보위고 같은데 보고해도 우리 정보위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해답을 내렸냐 하면은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재진입을 할 때 재진입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재진입하고 난 다음에 공중 폭발을 시켰어요. 공중 폭발을 시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얘가 원래 지 탄두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때 터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열과 진동에도 불구하고 이 탄두 내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소위 전투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두를 터뜨려 봤다라는 것은 재진입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 자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을래? 라고 지금 이제 북한이 일종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미사일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자 안철 소장님,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어젯밤 11시 40분 정말 심야에 쐈어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감행한 김정은의 속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7월 27일에는 북한 지역 전반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그 열사묘를 참배하는데 많은 비를 맞으면서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만 과연 그 자연 지리적 조건 하나 때문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전승일의 축포를 터뜨리지 않고 하루 있다가 그 이튿날 28일에 터뜨렸느냐, 또 야간에 왜 굳이 쏘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불시에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각에서든 쏠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쏘는 장소가 이때까지 뭐 평안북도 철산군 그 방현 비행장 주변이었는데 또 자강도까지 끌고 올라가서 쏜 것을 보면은 자강도라는 자체가 그 강계가 6.25 때 북한의 임시 수도였고 지금은 이제 최고사령부의 벙커가 있는 그 북한의 전시 수도인데 지금 전시 수도가 지금 전시 수도가 그 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그러면 북한의 군사 시설일까요? 지하 빵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기다 끌고 가서 쏜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와 전쟁해도 완벽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시위로서 그 장소와 또 야간 이런 것을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소위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북한 미사일 벨트를 3개 원역으로 나누는데 이 이제 가장 이 휴전선 쪽에 가까운 벨트는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중부 쪽 벨트에는 이제 뭐 노동 이상의 이제 좀 중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소위 자강도 이쪽을 포함하는 이 위쪽, 북쪽 끝단은 소위 이제 ICBM급의 가장 멀리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자강도, 이번에 발사를 한 이 무평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북한이 지금 ICBM 기지를 4군데를 건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1기지, 52기지, 53, 54기지인데 이 51기지와 54기지는 51기지가 평남, 54기지가 평북에 있습니다. 근데 52기지와 53기지는 둘 다 자강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강도가 ICBM 발사한 장소고요. 특히 52기지는 바로 지금 이 발사한 전천군에 있다. 결국은 지금 이 52기지 근처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제 ICBM을 실제 발사할 기지에서 우리가 쏜다. 이 실전 능력이다. 그 다음에 밤에 쏠 수 있다. 언제 뭐 밤낮이고 뭐고 악천후고 상관없이 우리 미사일 쏠 수 있다. 이러한 좀 실전적인 능력을 과시하려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급이다. 화성 14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김정일의 속셈은 미국을 겨냥해서 좀 나와라, 단판을 치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화 제스처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들한테 사실 유리한 것도 꽤 있는데도 이를테면 뭐 확성기 방송 중단 용의까지도 우리가 표명했는데 일체 무시하고 미국만을 향해서 지난번에도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을 맞춰서 쐈고 요번에도 주말에 미국의 주말 금요일 날 낮 10시 40분에 이렇게 맞춰서 쏘고 주말에 미국인들에게 기분 나쁘게 이 북한의 위력을 과시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이 4월달 위기만 넘기면 뭔가 대화에 나올 듯한 모습을 보일락 말락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은 4월 달에 큰 위기를 조장하려고 했다가 사실 참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화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 실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로 미국이 대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을 100% 갖춰놓은 다음에 협상을 해서 미국과 평화를 이루더라도 우리의 핵 능력은 보유한 상태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협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핵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건 보장받고 향후에 추가 생산이나 수출만 안 하는 정도로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지 미국하고 협상을 해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해서 평화체제를 하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알카에다나 외국에 보내지만 않는다는 것이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건 갖고 있겠다. 그러려면은 기존의 능력을 최고도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5월 달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자 그랬어도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대륙간 탄도단 수준을 실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 실험해봤으니까 제가 구상하기로는 이제 조금 더 해서 미국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상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실험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대화하자. 그래서 협상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그런 판단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국 쪽 소식통이 곧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미 군사당국으로서는 허를 찔렀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한미 양 군사당국의 정보력을 실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미 당국이 보여준 대응 조치, 또 이 정보에 관한 대응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거의 이제 12시가 지나서 거의 이제 1시 가까운 시점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발사하자마자 거의 30분 이내에 NHK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상 어떻게 보면 일본이 보도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정보력의 차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사실 이제 거의 13개 가까운 위성을 여태까지 발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감시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북한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습적으로 뭐 스커드 3발 동시 발사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탐지한 것도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정확하게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일본이 아니겠냐. 심지어는요, 오늘 아침에 일본 방위성의 자료를 보면은 비행 시간 45분으로 봤고요. 방위성 자료에서는 비행거리 3,700km, 그러니까 고도 3,700km, 거리 1,000km에서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이 지금 되려 일본의 정보력이 되려 이번엔 돋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관해서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 대북 감시 능력을 높이고 있지만은 ICBM 발사의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한 감시 자산이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지를 하고 나서야 아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얼마 전 보도에 김정은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또 평양의 행사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또 오늘 행사장에 오늘 이른바 미사일 쏘는 행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행보 또 이유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한 보름 동안 안 나오다가 7.27 당일날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항상 지금 미사일 발사 주기를 보거나 김정은의 그 패턴을 보면은 뭔가 장시간 안 나타나면은 반드시 뭔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발사 장소가 지난 7월 4일 구송에서 쏘고 그다음에 지금 자강도로 옮기는데 물론 거기에도 기지가 있으니까 뭐 다른 특별한 장비를 옮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행 연습이라든지 이제 그 야간 발사 장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이제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서 그 관계자들이 전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김정은이가 이미 아마 7월 4일 이후에 저기에 가서 한두 번 현지 지도로서 발사 준비를 다 점검하고 이번에 딱 터뜨렸다. 이렇게 볼 때 미사일 이 ICBM은 결국 김정은이가 그게 운명을 걸고 있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핵탄두까지 실는 것으로서 올해 2017년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뭐 자기의 로드맵대로 가겠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김정은이 저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김정은에게는 저 미사일이 또 본인에게 큰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을까요? 글쎄, 즐기는 듯한. 예, 저 사람이 이제 포병학을 공부했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포병학을 공부했고, 졸업 논문 자체가 뭐 GPS를 이용한 포병 사격술 제고에 관한 연구로 졸업 논문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뭔가 그 ICBM을 완성하고 핵을 보유하고 ICBM을 보유하면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저것을 아주 즐기는, 뭔가 저걸 가짐으로써 자기 시대의 개막을 완전히 선언하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걸 내가 했다. 이런 걸 지금 통해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그런 아주 의도로 보입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요. 이 포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북한에서 포병이라는 의미는 미사일도 포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포병입니다. 화성포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제 이 과거 구소련부터 이런 로켓 포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이 포병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장사정포 이게 아니라 미사일에 관해서 식견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봤을 때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 중에서 미사일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이 김정은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반면에 우리 지도자들, 정치권들도 사실은 미사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정치권 미사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시자 회담 및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인도적 교류와 긴장 완화를 바라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우리도 이에 단호히 맞서 다양한 핵심 전력을 굳건히 갖춰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 미사일 발사가 동북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했던 톤하고는 다른 굉장히 강한 톤이 나왔어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초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9월 달에 또 핵실험하고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겨우 생각해낸 것은 사드 배치였습니다. 사드 배치라는 건 그야말로 성주에 배치, 이제 4기를 따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6기가 이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2천만 명은 한 명도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5분 내에 날라오는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이 5분인데 이게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적인 구도에서 자신의 국가 방어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서 자기 국가 안보를 하겠다는 건 역사상에 없었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미국은 소련 전역을 다 파괴할 수 있을 만한 5,000개 이상의 공격 미사일을 갖고 있던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소련이 쏘면은 한 개라도 미국에 떨어지면 많이 다치니까 그거 한 개 막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개나 되는 북한의 미사일을 갖다가 막겠다고 사드 갖다 놓고 이제 우리는 대책이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면 정말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지금도 저는 우리 정부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드 4기를 지금 배치했다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럼 근본적으로 뭐냐? 북한 핵 억지 이론의 기본이 뭐냐면 북한 상대방이 핵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핵을 갖고 있어야만 억지가 되는 겁니다. 핵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유능한 무기가 아니라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억지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해서 억지력을 가지면 제일 좋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미국 거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1991년까지 500개나 있는 한국의 전술핵이 지금 한 개도 없는데 왜 그걸 안 갖다 놓는지를 전 모르겠어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일단 억지력을 가지고 저거 쏜다고 하더라도 쐈어. 그렇다면 우리 50개 있어. 지금 북한은 10개밖에 없습니다. 50개 우리 있으면은 얼마든지 억지력하고도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드를 배치해도 사드 가지고 전술핵이 없는 거를 보충은 전혀 못하지만 전술핵만 갖다 놓으면 사드는 철수해도 억지력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전술핵을 안 갖다 놓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전술핵을 갖다 놔도 열심히 북핵 협상을 해서 북한이 포기하면 재철수시킨다는 약속과 함께 갖다 놓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도 사드보다 덜 반발을 사면서 우리는 확실한 억지력을 갖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오늘도 청와대에서 저게 거론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좀 지금까지 안 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사드의 효용성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게 아니고 매우 제한적.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적의 선택 옵션을 줄이게 되는 한 가지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100% 동의하는 건 뭐냐면 핵은 핵으로 막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핵을 어떻게 막았냐 하면은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을 가지고 막은 건데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이
결국 우리 해구산이 이제 현대적 표현이 확장 억제인데 확장 억제 안에는 비핵 수단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이 비핵 수단만 갖고 자꾸 좀 북한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의 의구심을 미국이 얼만큼 풀어줄 거냐에 달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갖다 놓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근데 이게 미국이 절대 이 전술핵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숫자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지금 예전에 700여 개를 갖다 놨다 그러면 미국이 남아있는 게 700여 개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한 150개 정도 갖다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국에 갖다 놓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을 압박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안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핵개발이라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좀 강한 얘기들이 좀 사실은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저는 홍 박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럼 뒤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경고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전에 대화 제스처를 했었고 27일 군사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던 북한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27일까지 시한을 두면서 군사회담, 즉 십자회담 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27일을 넘어서 그러면 ICBM을 발사했느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현재 제가 볼 때 평양의 입장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베를린 구상이라든지 여러 지금 평화 그 제스처를 완전히 무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구력을 다지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걸로 활용하면서 이제 더 미국에 이제 추파를 던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로서의 어떻게든 북한을 잘 관리해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표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 ICBM 발사를 듣고 단호하게 나온 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념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좀 이제 남북 관계를 그렇게 당사자 문제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사항을 좀 당분간 덮고 뭔가 미국과 또 중국과 러시아 이런 큰 틀 안에서 국제 정치적 관계 속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지금 뭐 중국이 계속 사드 문제 걸고 늘어지지만 북한이 저렇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언제 한번 당신네가 가만히 있으면 사드는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장을 크게 열어서 남북 간의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 대통령도 어젯밤 회의에서 피로시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이야기한 건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서는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있다면 뭐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독자적인 제재보다는 우리 정부가 지금 많이 내놓은 것은 뭐 올림픽에 참석해라, 네. 또 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 확성기 안 할 테니까 휴전선 일대의 긴장을 완화해보자, 아니면 뭐 개성공단 같은 건 뒤로 미뤘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뭐 인도주의적 지원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혹시 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미국처럼 미국이 지금 제일 하려고 하는, 지금 곧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리도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은행을 제재한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도 엄청 지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면 뭐 한 5천억 달러에 되는 그 교역에 있어서 미국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거에 남은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해온 것처럼 북한에 정박했던 선박은 180일 동안 못 들어온다, 1년 동안 못 들어온다, 한국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접적으로 북한하고 교역을 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한다, 또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일체 북한이 경영하는 해외 북한 식당 이용 금지, 뭐 이런 거 정도이지
우리가 치명적으로 북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미 남북 교류 협력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제 북한의 도발 때문에 여러 군사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사드 배치. 자, 관련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발사대 4기, 사드의 4기를 배치하겠다. 사실 어젯밤에 발표할 때는 또 임시 배치란 말이 없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임시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드의 뭐 효용성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방어 계획 하에서 의미를 말씀드리면은요. 사드 자체가 결국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 남부의 전략적 중심을 지켜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고 그렇다면은 이 전략적 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기존에 패트리어트 팩3나 팩2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포대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근데 이 사드 한 개 포대가 도입이 되면은 최소한 10수개 정도의 포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노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런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좀 일단은 채워나가겠다. 물론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쏜 건 ICBM인데 사드가 ICBM 막는 게 아니고 무슨 그 도움이 되겠냐? 굉장히 직관적인 비판일 수 있는데요. 뭐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어차피 대한민국 공격할 때 ICBM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ICBM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를 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은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받고 보자. 라는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만 뭐냐 하면 이 4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이 정부가 가져가던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반 환경평가 하겠다고 해서 크게 끌고 가기로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배치를 한다? 기존의 정책과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단 그런 어떤 논리적 상충을 좀 극복해 나가면서 일단 임시로 배치하는데 이 평가 결과가 좋으면은 뭐 완전 배치하겠다. 이런 의도로 일단은 읽혀집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배치하면 금방 배치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지시하면.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시도 지시지만은 또 이것을 미군 측이 받아들여서 이제 하면은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차량만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은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죠. 미국은 본래 빨리 배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4기를 지금 지연시킨 거기 때문에 지연시킨 게 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지연시킨 당사자가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장애가 된다고 하면 아마 성주 군민들이 막는 거 그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우회해서 배치하냐 그거 문제지.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임시 배치이고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 평가 끝난 다음에 최종 결정한다라고 아직까지는 배치 여부가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중국이지요.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 측에도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과거보다는 지난번보다는 약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중국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지도 주목이 되는데 중국 측 반응과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아니게라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반응이 조금은 이제 누그러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엔 제재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국제적 목소리를 계속 중국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또 중국 내부 정세를 보면 이제 가을에 19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또 내일 모레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입니다. 8월 1일이.
뭔가 중국이 지금 북한 지역 가까이에 뭐 인민해방군이 많이 진주하고 심지어 지난 8월에는 지난 6월에는 그 수풍발전소 그 댐에까지 뭐 중국인민해방군이 일부 진주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도 뭔가 미국이 북한의 저런 도발적 행위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뭔가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면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지금 뭐 경제적인 제재 면에서도 무연탄 수출은 수입은 이제 중단시켰지만 아직 철광석 수출은 북한의 수출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중국이 결국 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이든 핵이든 모든 것은 중국이 사실 키를 쥐고 있다. 왜? 거기서 돈도 들어가고 또 북한이 안보적으로 위기를 느끼면서도 저렇게 배짱 있게 나가는 것은 우리 뒤에 중국이 있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우리 정부가 중국을 설득하느냐. 물론 북한의 미사일 개발, ICBM 개발을 우리가 외교적 노력으로 막을 수 없듯이 중국을 설득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 공조만이 위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키를 개발하지 않는 한 저 김정은의 어떤 도발 행위나 무력 시위는 사실상 막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법안에 곧 서명할 것이다. 상원을 통과했죠, 그 법안이. 그렇다면 향후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더더욱 강경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제재 방향, 강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는 사실 중국 설득하는데 이제 미국이 애를 먹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중국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더 반대다. 또 어저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도 러시아는 정말 뜬금없이 또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안보리에서 뭘 막아주려는 듯이 러시아의 움직임이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에 대한 무역량도 엄청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었고 그다음에 그중에 석유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북러 관계가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만큼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가 지금 쉽지 않은데 어저께 발사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몹시 궁색해졌다. 따라서 안보리의 제재 성명이 제재 결의안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커졌는데 요는 이제 그 뒤를 우린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통상 2006년 뭐 이런 그 과거 2009년 통상 보면은 이 북한이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가 나온 것을 빌미로 해서 핵실험을 또 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8월 20일경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게 위기설의 근원이지만 그거 외에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북한이 6차 핵실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위기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지금 안보리 결의안 상황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미국 국내법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하고 이게 패키지안이 돼가지고 거의 만장일치 가까운 그 수치로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서명하기 직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게 국내법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본도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죠.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하면 일본도 똑같은 조치를 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요. 아마 일본은 자진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부도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지금 빨리 만약에 미국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미국에게 한미동맹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내 무역업자들이나 중국과 교역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 하면서도 그래도 생색을 낼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뭔가. 이런 거를 지금 시급하게 강구해야 되는 지금 차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압박을 넘어서 8월에 한반도 위기설,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설입니다만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의 아주 공공한 입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폭격을 전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여나 만약에 북한이 폭격을 한다면은 우리가 피해 입을
우리의 입을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얘기가 틀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의 이 행동의 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이 미사일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핵실험 2번이나 했는데 아직 핵실험 한 번도 안 했다. 사실 이제 추가 핵실험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화성 14호가 끝이 아닙니다. 고체 연료의 냉각 발사 방식에 곧바로 쏠 수 있는 ICBM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신형 북극성 3형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옵션을 쓸 것이냐? 사실상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만약에 이런 그 공격을 가했을 때 지금 이 국내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만, 30만의 미국인과 혹은 이제 이 주요 그 국가 이 국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소개시키지 않고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게 참을 수 없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니 리비아 같은 나라와는 다르게 무언가 이 나라를 해체한다라고 해서 미국이 당장 얻어갈 게 없다라는 것이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도 되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거냐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손을 대고 싶지 않아 하는 뜨거운 감자가 북한이다. 바로 그런 것을 누구보다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최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는 엄청날 겁니다. 피해는 엄청나지만은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피해라는 부분을 만약에 각오를 하고 덤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전쟁이라는 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 여론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조차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여론이 생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 병사가 죽거나 혹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조금 있기는 어려운 시나리오가 아니겠나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라리 1994년에 북한을 공격했으면 그때는 가능했고 굉장히 유효하고 정말 북핵 문제 해결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이 산재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해봐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고 만약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그 가족들 소개시키는 동향이 분명히 포착되니까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세 분과의 대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